자, 만점자 28명밖에 안 나왔던 시험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수학이 만점자가 2,702명이었고 국어는 만점자가 28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100배 차이가 났었던 이유는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 꼭 선행됐어야 되는 지문들, 시험 범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당연히 EBS 연계 출제한다고 했었고 당연히 기출도 시험 범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연구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이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학사 수준도 아닌데 그냥 자기의 지레 짐작으로 시험이 이래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이 확대 재생산된 그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시험 범위가 있었고 그 시험 범위대로 학습하셨으면 만점자 28명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지문의 1단락 내용을 보면은 트리핀 딜레마로 도입을 했고 2단락에서 트리핀 딜레마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축통화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자, 우리 이제 수강생 친구들은 제가 EBS 연계 지문을 엮어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들리셨을 텐데 EBS 연계 지문이 난이도가 너무 있었단 말이야. 좀 더 정확하게 난이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잡스러운 정보들이 너무 많은 지문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걸 잡아드리는 건 수업 시간에서의 제 역할입니다.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결국 이 지문은 화폐 역사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그럼 전 세계 어딜 가거나 이걸 유통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됐어요. 자, 그럼 200년 전에는 그런 화폐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금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항해 시대 때 또는 뭐 300년 전에 어딘가에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 들고 나갈 수 있는 화폐의 수단은 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금과 같이 화폐 역할을 했던 거, 국제적으로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을 이 지문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국제 유동성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국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의 축이 돼서 화폐의 기능을 했잖아.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의미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돈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지문 내용에 일단 초점 두고 가볼게요. 트리핀 딜레마는 뭐냐? 이게 기축통화 체제의 한계가 있어서 이건 무조건 붕괴가 된다라고 보는 예측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기축통화 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EBS 지문을 풀어오시면 알겠지만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킬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만든 게 바로 이 브레튼 우드 체제였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브레튼 우드 체제도 결국에는 모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으니 그 시절에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되게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자, 1단락에서 그러면 그 딜레마라는 문제, 프로블럼은 왜 생겼을까? 원인을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 논리적 경우의 수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다 배우셨을 거고 적자 아니면 적자의 여집합이요. 적자 아니면 적자의 여사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미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들고 있던 달러가 해외로 풀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많아지니 국제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유동성, 즉 국제적 통화량, 즉 기축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미 18학년도 기출에서 배우셨다시피 화폐,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경제는 당연히 호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좋죠. 문제는 봐. 항상 공급 과잉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지? 가치 하락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본다는 건요. 달러의 국제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의 동의어는 가치가 떨어진다야. 따라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세계 경제는 호황이 오지만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과연 달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 생기죠. 야, 그러면 적자 보지 말고 적자를 안 보면 되잖아. 문제는요, 적자를 안 보면요, 달러가 공급이 되진 않아요. 공급이 되진 않으니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겠죠, 세계적으로. 이해됐어? 즉, 적자를 보자니 달러의 신뢰도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야, 그러면 적자 안 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오더라는 거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고 딜레마 원인까지 살펴봤잖아. 진짜 그러네? 그럼 이 원인이 왜 생긴 거냐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단락은 기축통화의 역사를 아주 넓혀보진 않고 핵심만 좁혀본 건데 이게 22학년도 EBS는 정말 풀어헤쳐놨거든?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는 기억의 근본위 체제와 니은의 브레트누 체제인데 이미 여기에도 경우의 수의 개념이 들어가. 예를 들면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에서 금 1온스를 달러 35달러 350 마크 DM 350 N으로 바꿔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N개의 국가가 있으면요. 금을 바꾸는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럼 브레트누 체제는 어떤 체제냐면 금에 대한 교환 수단을 달러로 독점시키는 체제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금 본위 체제와 금환 본인 체제, 글씨 한 글자가 다르죠. 자, 그럼 한 글자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달러가 중간에 금을 바꿔주는 유일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달러가 당연히 기축통화로서의 작동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과거의 문제가 뭐냐면 각국들이 이렇게 다 엮어놔 버리니까 얘네들이 마음대로 환율 장난을 치고 환율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시대에 초인류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씀으로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불안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미국의 화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다고 미국의 달러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보유하는 금만큼만 당연히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금과 달러의 교환비를 정해놓고 1온스 35달러로 정해놓고 다시 이제 다 각국의 화폐는 금에다가 엮어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환율의 경우의 수는요. 금을 유일하게 바꿔주는 달러가 하나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N-1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기존에 다 배우셨단 말이야. 어떻게 배우셨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12페이지를 보셨을 수가 있는데, 물물교환 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의 경우의 수가 NC2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라고 통통이들은 알고 계시는 고 확률 통계에 배우셨던 경우의 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저 따라오실게요. 자, 예시로 잠깐 설명하고 가야 돼. 왜? 국어가 지금 정과목 짬 처리가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달러가 있고요. 엔화가 있고 독일의 마르크 DM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달러랑 엔화랑 바꾸는 비율, 달러랑 마르크 DM 바꾸는 비율, 얘를 바꾸는 비율, 세 개 중에 두 개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의 교환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잖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원화까지 추가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가 돼. 즉 4C2가지가 생겨버린다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즉 이렇게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해서 바꿔버리면 지금처럼 2가지면 돼. 기축통화 달러로 묶어버리면 3가지면 돼. 그런데 기축통화의 기능이 없다. 기축통화가 없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거래하기 위한 비용이 커진다야. 그럼 거래 비용이 커지니까 그냥 달러 가치가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기존의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주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4단락 내용 잠깐 제가 짚었고, 자, 다시 돌아와서 1단락 트리핀 딜레마의 원인, 적자를 보자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적자를 안 보자니 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해결이 불가능하네. 자, 다시 한번 2단락 초반에서 좁혀요. 이 얘기는 뭐냐? 기축통화의 신뢰도 문제와 세계 경기 호황이 동시에 성립 불가능하다는 문제인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근본위 체제를 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레트누드 체제를 씀으로써 결국 이 문제가 촉발이 됐다. 실제 그 트리핀 딜레마는 3단락에 와서 예측이 실현이 됐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베트남 전쟁 등을 치르면서 가지고 있는 금의 보유량보다 달러 공급 과잉을 풀어버린 거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다 보면 달러가 많이 풀리는 게 보일 거고, 금이 채굴되는 양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금 채굴량보다 달러가 훨씬 많았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어떻게든 달러를 구해가지고 구하는 족족 야, 금 바꿔줘 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금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고 달러가 더 이상 금을 바꿔줄 수 없을 만큼 달러가 많은 상태가 돼버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제는 나와 있는데요. 금 보유량을 높여버리면 돼. 맞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금이 100온수가 있었고 달러가 3,500달러가 있었는데 갑자기 달러를 많이 늘어서 35,000달러가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 간단한 거지. 금을 1,000온수를 갖고 있으면 돼. 이해되셨어? 근데 갑자기 금을 어떻게 1000배를 캐요? 아니, 10배를 어떻게 갑자기 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인류 역사상 금이 되게 희소한 금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량이 이렇게 늘 수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어쨌든 달러가 공급과잉이다. 금 보유량이 작다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 금을 채굴을 많이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선지로 출제가 되는 게 보이셨을 거야. 자, 다시 3단락 지문으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그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첫 번째, 봐.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가 공급과잉 되어 있는데, 즉 가치가 떨어져 있어. 공급과잉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옛날 가치, 높았던 가치로 금을 바꿔주는 게 문제라는 거야. 공급과잉으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제 그 가치에 맞춰서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공급과잉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 그 실제 가치에 맞춰서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정환율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달러는 어쨌든 35달러를 들고 미국 중앙은행을 찾아가면 금 이론수를 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달러 가치를 절하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그런 브레튼 우드 체제는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해법 안 돼.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버리면 돼. 자, 우리 달러 가치 절하가 힘들다? 상대적으로 얘가 올라버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거는 22학년도 EBS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환율이 올라야 수출 국가한테는 이득이거든. 근데 가치 절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고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데 더 비싼 비용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얘는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거든. 결과적으로 그 국가들은 협조를 안 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 우리 더 이상 금 못 바꿔주겠다 얘들아 라고 닉슨 쇼크가 온 거야. 여기까지 3단락 주제 흐름이었고, 야 그러면 과거의 달러는 금을 바꿔주는 금 교환증이었으니까 가치가 있는데 지금 금 못 바꿔주면 달러 가치는 없는데 왜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쓰니? 야 그렇다고 기축통화가 없는 세계를 생각을 해버리면 화폐의 경우의 수 N가지가 있으면 NC 2가지의 환율의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니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통화체제를 유지하는 게 달러는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하겠다. 그래서 끝났던 거고 실제로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미국이 자꾸 중동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에너지는 석유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 독점 결제할 수 있게 해줄게 했던 거야. 그리고 7대 그 시절에 일단 소련이 망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원핵 체제였어요. 그리고 중국도 그땐 되게 못 살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공산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됐죠.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커진 거야. 그러면서 루블화로 결제하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또는 이런 에너지의 강국이기도 하고 두 번째 중국이 힘이 커지니까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거를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줘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막힌 거야. 그래서 지금의 전쟁이 딱 두 군데서 터진 점이잖아. 일단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우 전쟁이 터진 거고 두 번째 지금의 중동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중동의 석유 패권 그게 유지가 돼야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흔들릴 수가 없고 그 흔들리는 원인은 중국의 위안화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또 무역 전쟁 중인 거야. 이 배경 맥락이야. 자 그런데 수능 지문에 거기까지 추측을 담을 수는 없고 되게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일개 강사인 제 입을 통해서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드렸으나 알아서 가려 들으시고 이 지문은 당연히 그런 배경 맥락 지문이다 보니까 되게 정보량은 작은데 엄청 정보량 함축적인 게 많아서 실제로 그래서 만점자 28명밖에 안 됐었다. 그런 시험이 됐었다는 거.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 이거 10초씩 한 커트씩 잡아주시고 영상 잠깐 끊어주시면 됩니다. 필기 했어요? 알겠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지금 이 시간에 카페가 닫지 않았을까? 그죠? 연대에 있어요? 어디? 아 그래요? 애들이 피곤해 보여서 간식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0% 언제 끝나요? 영상 잠깐 끊을까요? 자 1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하면서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녹색으로 현관 패치거나 녹색 펜을 필기할 때는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실제 기축통화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요즘 수능은 풀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5분의 1 확률로 맞춰놓고 또는 5개 중에 이상한 거 2-3개 털어놓고 2개 중에 하나 맞춰서 찍어서 맞춘 거나 대충 해가지고 뭔가 답 맞추는 요 느낌은 제발 이제는 그만이야. 자, 1960년대 트리핀 교수라는 분이 기존의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 모순을 지적을 했고, 자, 그럼 모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도 그냥 녹색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경제 패스트트랙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흐름이겠지만, 자, 일단 환율의 제이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다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걸 새로운 정보로 처리한다? 그냥 시험에서는 못 푼다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자, 경상수지. 어쨌든 간에 수입 마이너스 수출이 경상수지 공식입니다. 그럼 수입 마이너스, 잠깐 거꾸로 갔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아무튼, 그래서 수출이 더 많아야 돼. 그래야 흑자야.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면 흑자. 그 다음에 수입이 더 많으면 적자. 공식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정리했을 뿐이고요. 수입이 더 많아 당연히 적자. 자, 그러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어. 적자 6건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국제결제수단인 기축통화인 달러의 공급량이 줄겠죠. 즉 통화량이 줄어. 통화량이 줄었으니 당연히 국제유동성 공급도 줄겠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인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경기는 침체가 온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야, 그러면 적자를 허용하면 되잖아. 적자를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자, 달러화가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됐다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박살나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단락 논리기호를 잘 보셔야 돼. 논리기호. 자, 논리기호를 봤더니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1달러 후반부에서 얘기했었던 달러의 신뢰도 문제. 그래서 달러의 신뢰도 문제. 그걸 해결하자고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세계 경제 침체의 문제가 생긴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문제가 생기네. 이게 트리핀 딜레마라는 그래 1달러 주제 세팅이었고, 다시 한번 좀 색깔펜을 바꿔서 강조를 하자면 트리핀 딜레마, 트리핀 교수가 주장한 딜레마, 트리핀 딜레마. 이유는 왜 그렇다? 둘을 동시 달성시키기 어려워서다 되셨죠. 자, 계속해서 국제유동성은 아까 나와 있는 저 기축통화 달러라는 거니까 그냥 녹색으로 정리한 거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박스를 쳐드릴게요. 여기서 정의를 또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보자고. 역사적으로 보시면 어떻다? 기업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바로 국제유동성이었다. 그러면 금에다가 각국의 통화를 연동시켰던 거예요. 자, 이후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어떻게 됐겠다? 금에다가 달러만 연동시키고 그 달러에다 다른 국가를 연동을 시켰던 거야. 그래서 여기 원래 달러, 마르크 디엠, 엔화, 원화 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 달러가 중간에 들어가고 마르크 디엠, 엔화, 원화 등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본위 체제에서 금환 본위 체제로 한 글자가 달라졌는데 그 한 글자가 달라진 건 뭐다? 달러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실전에서 이거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가요? 얘기했잖아. 시험 범위 자체가 EBS 연계라니까. 기출이라니까.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는데 자꾸 왜 너만 모르고 전제하냐고. 선생님 너만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가 28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금 이론수는 35달러 교환이야. 자, 그리고 어떻게 돼? 다른 국가는 달러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거야. 처리되셨죠? 자, 그럼 봐. 환율은 그럼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정이 됐다니까. 그리고 일부 1%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환율인데 이거 22학년도 EBS 브레튼 우드 제재 지문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내용이 뭔가 요약돼서 여기에 박혀있구나 하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2단락 이어서 3단락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 그 예측이 확인이 됐죠. 자, 적자가 됐어요. 달러가 과잉 공급됐습니다.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봐. 옛날에는 이런 식이야. 금 100온스였다면 달러가 3,500달러 정도 있었으면 문제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돼버린 거야? 공급 과잉이 됐으니까 35,000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금은 그대로 100온스인데.
그러면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야. 됐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을 채굴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문제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어? 금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 그래서 금을 아예 채굴해버리면 그럼 준비랑 극한한 문제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항 설계를 해놓은 건데 뭐 여러분 이게 실전에서는 보이시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꼭 실전처럼 푸실 필요는 또 없는 거야. 우리가 같이 풀 때는 설계도를 보고 복기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야? 봐. 지금 보시면요. 공급이 과잉됐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춰서 환율 변동을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그 가치에 맞춰가지고 환율 변동을 시켜주면 돼. 즉 실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 가치를 실제처럼 떨어뜨려버리면 되는 게 해결 방법이야. 두 번째는 다른 국가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브레튼 체제는 둘 다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나마나 지금 화폐 왜곡이 심해졌다. 그러면 엔화, 독일 마르크화가 훨씬 가치가 높은데 실질 가치는 높은데 이거 더 이상 못 버틴다. 야, 얘네 가치 높아진다. 얘네 돈 들고만 있어도 이득이다. 그래서 가치가 높아졌는데 실질 가치가 높아졌는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버리니까 더더덕 실질 가치는 증가하니 환율 변동 압력은 더 커졌겠죠. 두 번째, 야, 달러 가치 떨어졌는데? 이 금 못 바꿔주는 거 아니야? 야, 금 좀 줘. 라고 더 금도 없는 상황에 금을 더 바꿔줘라고 하는 더 문제가 생겨버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야, 우리 더 이상 금 못 바꿔주겠다라고 닉슨 쇼크로 해결해버린 거죠.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립되었었던 기축통화 체제, 브레튼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이상 달러는 기축통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역할이 계속되었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런 거냐? 기축통화가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환율의 경우의 수가 뒤지게 많아져요. 즉 거래 비용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 비용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가져갔다. 자, 여기까지 지문 구조 처리하시고 지문 내용 보시면 처리는 됐을 거고, 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녹색이나 이런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지문 내용만 집중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답이 딱딱 나오고, 이 연습을 하셨어야 앞쪽에 있는 EBS 지문도 사실 답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주제 집중 못하면 터지는 지문으로 설계해서 내놨어.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 정리하시고 지문 정리하신 다음에, 자, 자꾸 쓸데없는 선지를 오그려 끌리지 말고요. 정답 선지만 집중적으로 봐봐. 그럼 희한하게 답이 딱딱 나오는 경험을 하실 텐데, 일단 경우의 수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차원에서. 봐. 지금 경우의 수 문제인데 얘들아 잘 들어. 지금 기억은 근본이 제잖아. 저 따라오시면 금을 놓고 각국의 화폐를 바꾸는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N가지가 돼요. 물론 문제에서는 여러분한테 친절하려고 세 국가라고만 써주긴 했어. 자, 그런데 그냥 풀게요. 뭐 세 국가든 N국가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경우의 수가 N가지였으면요, 금에다가 N개 국가가 연동돼 있으니까 당연히 N가지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 국가가 N개였을 때 금에다가 달러를 연동시켜 놔서 엮어버리면 당연히 달러가 하나 빠졌으니까 N-1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저 따라오시면 봐. 달러 포함 N가지였다니까? 근데 달러가 여기에 바꿔주는 유일한 독점적 수단으로 쓰이면은 N-1가지의 환율이 나오겠지, 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섞어 놓은 거죠. 자, 금의 자국 통화 가치를 고정한 숫자보다 하나 작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용을 그냥 섞은 것 뿐이야. 그래서 기억은 N개, 니은은 N-1개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서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게 3개든 4개든 똑같아. 자, 2번 선지 볼게요.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썼던 그 금 태환에서 금을 바꿔주는 연결고리만 없을 뿐. 저 따라오세요. 금을 바꿔주는 연결고리만 없을 뿐 금과 다른 국가들의 교환비는 여전히 동일해. 그러니까 당연히 N-1가지의 환율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은하고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N-1가지로. 왜? 금만 지금 없어진 거니까. 금 바꿔준 이 통로만 없어진 게 4달러에 나와 있는 경우니까. 자, 국가가 하나씩 증가하면 아까 봤다시피 NC2가지에서 N 플러스 1C2가지로 국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러스 1이 되는 건 여기지.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4번 선제. 기억으로 니은으로 바뀌면 환율의 가지수가 N가지에서 N-를 하나 빠지잖아요. 남는 건 정답 4번, 5번이야.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선생님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터졌지.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잡으시라고? 주제 잡으시라니까. 그럼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왜 닉슨 쇼크에도 불구하고, 왜 닉슨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유지를 했을까?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여기서 거래 비용은 뭐였어? 경우의 수였다니까. 됐어? 거래 비용을 줄여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해결 방법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디귿같이 기축통화가 없을 때는 거래 비용이 커. 그러면 니은같이 기축통화가 있을 때는 거래 비용이 작아. 그러면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그래. 거래 비용이 큰 것보다 거래 비용이 작은 걸 선택을 하겠지. 즉 경우의 수가 누가 더 작다? 니은이 더 작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작기 때문에 니은 선택을 한 거다. 이게 4단락 주제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였다? 바로 정답이 보였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로 뚫으시든지 아니면 1, 2, 3, 4번을 수학적으로 뚫어내는 피지컬을 기르시든지 둘 다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제에 집중하는 피지컬은 갖고 있으니까 연습만 좀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저랑 같이 길러가실 거예요. 자, 일단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 그럼 한 지문 한 문제 한 문제 곱씹어 오셔야 되고, 이게 개발 비용이 얘기 드렸죠. 기출문제는 보통 한 세트에 한 3억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사설모의고사는 45문제가 비싸도 5천만 원 안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문제들이고 그만큼 좋은 문제들이고 그걸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적재적소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봐주셔야 되고, 자꾸 이제 여러분 기존의 접근 방법을 완전히 버리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대신에 그게 또 불안하기도 하실 거고,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수업 내용은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풀이도 그대로 비교하셔가지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고민되시는 거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빨리빨리 변화하시는 게, 그리고 어느 순간 탁 하고 스위치가 켜지듯이 확 변하는 그 시점이 딱 오거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잘 잡으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제가 지금도 논리기호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잘 봐두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얘를 줄글로 처리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자, 어떤 느낌이냐?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냥 취미로 왔어요, 취미로. 서울대, 이거 아니고요. 자, 서울대 1학년 이과 수학 교과서야. 거기에 보면은 수열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함수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AG, TC에 붙는 애들이 있잖아. 연기 서열에 따라서. 이것도 함수라는 거야. 이것도 규칙이 있으니 수의 나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웃겨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냥.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수학을 배우지 않는다. 굉장히 도발적인데 서울대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왜? 야, 내가 축구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가 보면 쟤는 축구를 제대로 배운 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축구를 배웠고 축구를 했겠지만 그런 느낌이야.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또 논리기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봐봐. 언어적으로만 자꾸 처리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이걸 뭐하러 이렇게 줄글로 처리하고 있냐고. 그냥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돼요? 너무나 간단한 식 하나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하지만 언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방법을 배우시라는 거고요. 자꾸 그 옛날 방법을 자꾸 고집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1번 선지. 자,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아니라 4단락 주제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요. 브레튼 체제 붕괴 이후에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래비용 문제 때문이잖아. 맞아? 그래서 기축통화가 없을 때 문제가 예상이 되잖아. 기축통화가 없어. 그럼 NC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당연히 거래비용이 커져. 그 거래비용이 커지는 문제보다는 기축통화 달러를 쓰는 게 훨씬 낫더라. 이해되셨죠? 자, 2번 선지. 플래티노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자, 그냥 말을 섞어 놓은 게 보이시잖아요. 자, 뭐야? 트리피는 뭐 했어? 브레튼 체제 붕괴를 전망했죠. 이해됐니? 다시, 트리피는 뭐 했어? 브레튼 체제 붕괴를 전망했죠. 맞니? 그러니까 내용 섞어 놓은 게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오답 설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번이 맞나? 안 돼. 왜? 2번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내용을 자꾸 찾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다니까. 정확하게 정보 처리하셨으면은 그냥 오답 설계고 내용 섞어놨구나가 보이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자꾸 내용일지로 푸시려고 하는데 구조 처리하셔야 된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 1단락에서 트리피는 뭐 했어요? 예측했죠. 그 예측이 실현된 게 3단락이잖아. 그 이유는 예견한 적도 없어. 브레튼 체제에 대해서만 예측을 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주제 플러스 구조 처리까지 가셨어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다. 자, 당연히 정답 2번 끝이죠, 그러면? 그 얘기야. 1단락부터 세팅된 주제 가지고 3, 4단락까지 이어지는 이 주제 흐름을 잡으셨으면 2번이 당연히 보이셔야 되는데 자꾸 내용일지로 들어 특정 단어를 고치는 자꾸 이런 초딩 수준의 잼미니 수준의 문제풀이만 하니까 바뀔 게 없고 만점자 28명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자, 3번 선지 보실게요. 브레튼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했어야 됐나? 그게 2단락 주제잖아. 그 시절 기축통화체제 니은이었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금환본위 체제. 자, 금본위 체제 한 단어가 달랐던 이유는 뭐다? 그래, 금을 독점적으로 바꿔줬었던 게 뭐다? 35달러로 이론수를 바꿔줬던 달러 기축통화 체제였다. 맞는 선지고요. 자, 4번 선지. 브레튼 체제에서 국제이동성이 역할한 건 무엇인가? 달러였다는 게 3번, 4번 사실상 2단락 주제로 다 보이셨을 겁니다. 5번 선지요. 브레튼 체제에서 달러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1단락 인과 구조로서 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의 주제, 구조 잡아가시는 이 느낌을 제발 좀 잡으셔야 된다. 하루빨리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뭔가 딱 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으로 되게 국어가 편해질 거고 자꾸 여러분이 뭔가 힘들다,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거 할 때가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국어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딱 100지문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고 100지문 모르겠다. 좋아. 20지문만 해봐. 그럼 바뀌어 있어요. 그냥. 자, 11번.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평가 절하를 해야 돼. 그쵸? 평가 절하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브레튼 체제는 할 수는 없으니 그 브레튼 체제를 붕괴시켜야 할 수 있었던 거잖아. 맞죠? 2번 선지. 브레튼 체제에서 마르크화에 대한 엔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건 뭐라고? 화폐 절상이 될 거니까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서 내가 쥐고만 있어도 이득이 되는 거잖아. 왜? 실제로 절상이 됐으니까.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자, 3번. 아까도 얘기했었죠? 금을 못 바꿔줄 정도로 달러가 많아졌다는 거는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금을 채굴하면 되잖아. 4번 선지.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 자, 봅시다. 공급량을 늘린다는 뭐니? 적자를 본다죠. 자, 그럼 봐.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게 뭐야? 바로 적자를 보지 않는다죠. 그게 바로 1단락 인과 구조로 잡으셨으면 됐고 그럼 꼭 이래. 특정 단어 찾는 애들 무제한? 무한정? 막 요런 단어를 집착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제발 좀 그런 문제 안 나온다니까. 선생님 저 그렇게 풀었는데요. 전공하셨냐고. 몇 등 하세요? 전국에서. 제발 좀 만점자 아니면요. 겸손하셔야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정말 겸손하셔야 돼. 자, 5번 선지 볼게요. 자, 브레튼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하게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은 감소한다. 자, 여기서 벌써 터진 건데 잘 들어 여러분. 5번 선지에서요. 어디로 이어지시는 거냐면 13번 문제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5번 선지에서 12번에 수학 계산을 시켰으나 정답 5번 나오는 건 또 사실은 주제로 풀리셨잖아. 자, 이 내용을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으면 이해하고 푸시질 못하는 거야. 아, 선생님 왜 국어인데 자꾸 수학을 하세요?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통통이들만 확통을 하고 또 미적이들은 확통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교육과정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고1, 2 모의고사를 치면 화법, 작문, 문법을 다 치는데 왜 고3 수능에서는 빠지냐고 하나가. 공부량 줄여주라고 뺀 거라니까요. 내가 화작 공부하기 싫어? 그럼 엄매 선택하세요야. 엄매 공부하기 싫어? 그럼 화작 선택하세요야. 다시 엄매 공부량을 줄여줄게 화작으로 해. 화작 공부량을 줄여줄게 엄매로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친 거라니까. 고1 때는 모의고사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정상적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쪽 말은 줄일게.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이 줄어들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어디다 짬처리했냐면 국어에다 짬처리한 거야. 그래서 기술법, 진법 같은 게 수학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국어에 탁 튀어나오는 거고 우리 지금 의치대반 학생들은 저번 주에 배우셨잖아요. 뭐 배우셨니? 그렇지. 서브넷 마스크 계산하면서 등비실 학공식 한 100번 아니지. 좀 100번은 과장인데 진짜 정확하게 한 18번 정도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멘탈도 터졌고 저도 계산 오랜만에 아주 머리 쥐날 때까지 했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고. 국어가 그런 과목이 됐다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할 건데 어려울 게 없어. 초등학생도 하는 산수 계산 시간이야. 자, 차근차근 볼게. 제가 임의로 정해볼게요. 자, 금이 100온스가 있었습니다.
달러는 그럼 3,500달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임의로, 자, 엔화가 35,000엔이 있었고, 마르크 DM 35,000이 있었다고 칩시다. 마르크 DM을 먼저 엔화를 나중에 쓸까? 잠깐만, 엔화를. 자, 이렇게 쓰자.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지금 5번 선지에서 뭐라 그랬냐? 브레트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1대 10의 비율로 바꿔줬을 거야. 맞죠? 3,500과 35,000이 같은 가치였다면요. 자, 그럼 봐. 평가 절상을 했다는 건요. 옛날에는 10개를 줘야 하나 사는데, 이제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봐. 평가 절상이 됐다. 평가 절상이 됐다. 뭐가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 야. 환율이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1대 10에서 1대 1로 환율이 떨어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좋습니다.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보세요. 여전히 금 1온스는 몇 달러로 바꿀 수 있어? 35달러야. 자, 과거에는 350 마르크 DM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평가 절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 35달러는 1대 10에서 1대 1이 됐으니까 35 마르크 DM이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봐, 얘들아. 그럼 봐. 금 1온스는 옛날에는 350 마르크를 줘야 되는데 이제 얼마만 주면 돼? 35만 주면 되잖아. 이해되셨어? 저 따라오세요. 금은 늘죠? 맞잖아. 옛날에는 저기 계산 결과 350이 있어야 1온스를 바꿔줬는데 이제는 35 마르크 DM 가지고도 1온스를 바꿔줘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잖아.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금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죠. 정답은 5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 2, 3, 4번이 1, 2, 3, 4번이 맞으니까 5번 선지로 가시든 5번 선지가 틀리는 걸 확인하려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점자가 28명밖에 아니었던 건데 사실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수학의 4점짜리 난이도, 킬러 문항 난이도를 생각하잖아. 과연 이게 그 킬러 문항 난이도에 비빌 만큼 어렵나? 절대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모를 뿐이고 그냥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멘탈 게임이야. 지금 이거를 이 뚝심 있게 이 방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다 마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적당히 남들도 못하니까 나도 다 같이 못하자. 요런 상황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들이야. 다 읽어오셨으니까 자세한 얘기하지 않고 문제 필요한 것들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A국 통화를 달러라고 해보고 B국, C국이 있는데 자, A국 통화 일단 자 1달러 10마르크 10엔화로 바꿔줬다고 치자. 자, 그럼 봐. 인과구조를 잡아야 될 텐데 자, 금리 인상, 통화 감소. 계속해서 금리는 또 인상.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예측이 돼. 그러면 당연히 외국 자본 유입이 돼.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자, 외환시장 개입. 그래서 환율을 바꾸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통화연율을 50%, 30% 하락을 했대요. 자, 그럼 봐. 자, A국에 대한 B국의 통화 50% 하락이다?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A국에 대한 C국의 통화 환율 하락했다? 30% 하락했으니까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50%, 그 다음에 30% 하락이니까 마이너스 30%면 70% 남으셔야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A국의 금리 인상을 했어. 그 다음에 통화 공급 감소가 됐어. 잠깐만. 통화 공급이 감소가 됐다는 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항상 공급이 줄면 가치가 오른다라고 우리가 이미 기존 경제 지문들에서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럼 가치가 높아졌는데 신뢰도가 낮아졌을까? 아, 당연히 틀렸죠. 2번 선지.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자, 봐. 원래 그러면요. 1대 10에서 1대 5로 바뀌었으니까 환율 하락 맞죠? 국제 유동성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고? 환율 하락이 돼서? 국제 유동성의 증가가 되면 A국의 통화치가 자, A국은요, 지금 기축 통화했잖아. 자, 기축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래, 얘네의 공급량이 줄었을 때야. 그런데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과가 틀렸지. 됐어?
자, 3번 선지.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가 통화에 대한 B국의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A국, C국의 환율 모두 하락했겠군. 자, 이 얘기야. 이거 표 그리셔야 돼. 왜냐면 경우의 수야. 잘 들어. A에 대한 BC의 환율과 B에 대한 C의 환율은 경우의 수가 다른 거야.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잠깐 표 처리 옆에다 하세요. 빨리 해. 영상을 끊읍시다. 그냥 암산 좀 그만하시고, 자, 쉽다고, 그거 왜 틀려 그러면? 자, 봐. 지금 1대 10대 10이었어요. 1대 5대 7이야. 자, 그럼 BC만 놓고 볼게. BC는요, 10대 10이었죠? 근데 봐. 5대 7은 2배 주시면, 비례식 알지? 5대 7은 2 곱해주니까 10대 14야. 그러면 결국에는 BC의 교환비는 1대 1에서 1대 1.4가 됐잖아요. 그럼 B에 대한 C의 교환비가 올랐지. 뭐라고 이걸 정리하실래? B에 대한 C의 환율이 상승했죠. 이해되셨어? 요거라고 지금. 그래서 정리하시면 3번 선지 볼게요. 국제적 합의로 A 국가의 통화에 대한 B국의 통화의 환율 당연히 1대 10에서 1대 5로 하락했죠. 자, 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 비율은 1대 10에서 1대 5로 A국 대 B국의 비는 당연히 하락했다고. 그러니까 앞쪽은 맞아. 그런데 뒤쪽 B국과 C국, B 대 C는요. 아까도 오셨다시피 1대 1에서 어디로 갔어 지금? 1대 1.4로 갔다고. 오히려 증가했잖아 지금. 이해되셨어? 정답은 3번 되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계산하는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용일치로 비볐는지는 저는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용일치로 비벼서 풀 수가 있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해서 계산하셨어야 되는 비례식 계산 문제라니까. 물론 내용일치로 뚫는 방법도 있었겠지. 과연 근데 이렇게 명쾌하고 깔끔하고 일관된 풀이 방법이 있었을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국의 만점자가 28명 여러분. 그러면 전국 28등 안에 드는 방법이 과연 내용일치로 하는 방법일까?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고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까지 해내는 능력이었을까? 당연히 후자니까 만점자가 28명 전국 28등 안에 들려면 저 정도 능력이 있으셨어야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10년 전 수능하고 지금 수능 비교해보면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쉬워요. 그 시절 게 정보량이라든지 이런 밀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요즘 친구들에 대해서 꼰대들이 뭐 공부를 한 해 만에, 아니요. 요즘 애들이 훨씬 압축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현명해요. 그럼 비교할 수도 없고, 그건 자명한 사실이야. 왜 그러겠어? 여러분, 자, 무어의 법칙 같은 거 알 거야. 비슷하게 정보도요, 1년 6개월마다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지식만큼이 새로 생겨나. 그 중에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 처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하신 분들이야. 야, 1000년 전 돌아가 봐.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사람이 조선 땅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지금은 중산 잼민이들도 2차 방정식 다 풀어. 그 얘기야. 100년 전 일제시대 2차 방정식 풀긴 했겠어요? 자, 200년 전 조선시대 농사짓기 바쁘지 2차 방정식이요? 방정식이 뭔지도 몰랐을걸?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 수준이나 능력 수준은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꼰대들 얘기를 들으시며, 더더군다나 국어라는 과목은 변화가 제일 큰 과목이라니까요. 왜 자꾸 이상한 헛소리들 듣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5년 10년 선배들만 해도요, 국어에서는 완전 꼰대고 옛날 사람이고 아예 차원이 다른 쉬웠던 수능 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참고 불가해요. 그럼 자명한 사실이야. 대신에 선배로서 힌트는 얻으실 수 있겠지. 그런데 5년 전에 이 그림이 저도 안 보였고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다른 게임으로 보시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영상 끊게요.